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강도강간 사건, 그 현장에 남겨진 단 하나의 단서는 붉은 실랑 가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단서가 수도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 성범죄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범인이 항상 착용했던 붉은 모자 때문에 빨간 모자 연쇄범이라 불리게 된 이들의 정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한 단독범이 아닌 치밀하게 조직된 범죄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는 어떻게 이 미로 같은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냈을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가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서구의 한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주점 달빛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40대 후반의 여성 사장 김모 씨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하루 매출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거리는 이미 한적해진 상태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문을 잠그고 뒷정리를 마친 후 집으로 향하려던 찰나 갑작스레 뒤에서 다가온 인기척에 몸을 돌렸다. 누구세요?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얼굴을 가린 붉은 모자를 쓴 남성의 모습이었다. 그는 한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김 씨의 입을 막으며 주점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날 밤 김 씨는 강도강간이라는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고 범인은 현금 15만 원과 함께 그녀의 휴대전화까지 빼앗고 도주했다. 다음 날 아침 인천 서부경찰서 강력계에 근무하는 박 형사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20년 넘게 형사 일을 해온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범죄의 잔혹성을 직감할 수 있었다. 주점 내부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피해자 김 씨는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박 형사는 차분히 현장을 살펴보며 범인이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여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과학수사팀의 한 요원이 주점 뒤편에서 발견한 발자국을 가리키며 말했다. 크기는 270mm 정도로 추정되었고 신발 밑창에 패턴이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또한 출입문 손잡이에서는 지문이 발견되었지만 범인이 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완전한 지문은 채취되지 않았다. 다만 문틈 사이에서 발견된 붉은 실랑 가닥이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다. 피해자 김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경찰서에서 진술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범인의 특징을 기억해내려 애쓰고 있었다. 키는 170cm 정도였어요. 말투로 봐서는 젊은 사람 같았고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붉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야구 모자 같은 건데 정말 선명한 빨간색이었어요. 박 형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하면서 범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나갔다. 범인은 단순히 금품을 탈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폭력을 동반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상습적인 범죄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붉은 모자라는 특이한 복장은 범인을 식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 형사는 인근 지역의 유사 사건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경찰청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던 중 지난 3개월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강도강간 사건들이 눈에 띄었다.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사건, 부천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안산에서 벌어진 사건들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범인의 신체적 특징, 범행 시간대, 그리고 무엇보다 붉은 모자를 착용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었다. 이거 연쇄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 형사는 동료인 최 형사에게 자신의 분석을 설명했다. 최 형사는 20년 넘게 파트너로 함께 일해온 동료로 박 형사와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수사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 사건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다. 분석 결과 범인은 주로 밤 시간대에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자영업자들이었다. 범행 장소는 주로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나 상가 뒤편이었고 범인은 항상 현금과 귀중을 챙겨 달아났다. 피해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였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경우는 부천의 한 미용실 사장으로 43만원의 현금과 함께 금반지 2개를 빼앗겼다고 신고했다. 박 형사는 각 사건의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범인의 행동 패턴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해 나갔다. 범인은 범행 전 미리 대상을 물색하는 시간을 가졌고 피해자의 일상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 범행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기회범죄가 아닌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범인은 현장에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붉은 모자라는 특이한 복장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 수사진은 각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물리적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3건의 사건에서 동일한 DNA가 검출되었다. 이는 같은 범인에 의한 연쇄범죄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 형사는 이 결과를 받아들고 본격적인 연쇄범죄 수사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즉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박 형사를 팀장으로 하여 최 형사, 젊은 이 형사, 그리고 과학수사 전문가인 김경희까지 총 4명으로 구성된 팀이 꾸려졌다. 이들은 빨간 모자 사건이라는 코드명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팀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수사를 분담했고 매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 첫 번째 전체 회의에서 박 형사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범인의 프로파일을 작성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범인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키는 170cm 내외, 마른 체형이며 범행 시 항상 붉은 모자를 착용합니다. 박 형사는 화이트보드에 범인의 추정 인상착의를 그려가며 설명을 이어갔다. 범인은 상당한 지역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일상을 사전에 파악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범행 후 도주 경로를 미리 계획하고 있어 체포를 피하고 있습니다. 최 형사가 보완 설명을 했다. 그의 오랜 경험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범인은 대개 범행 지역에 거주하거나 자주 방문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 형사는 최신 수사 기법을 활용한 분석을 제안했다.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범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면 어떨까요? 각 사건 현장 주변의 방범 카메라들을 모두 수집해서 시간대별로 분석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형사답게 기술적인 접근법을 선호하는 이 형사의 제안에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경희는 법의학적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했다. DNA 분석 결과 범인은 AB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으며 모발 분석을 통해 염색약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을 분석한 결과 범인은 최근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그의 분석은 수사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박 형사는 팀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사 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각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전면 수집하여 범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 둘째, 붉은 모자를 착용한 수상한 인물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시민신고 창구를 개설한다. 셋째, 수도권 지역의 유사 사건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추가 연관 사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넷째, 범인의 심리적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다음 범행을 예측하고 예방한다. 수사팀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 형사와 최 형사는 현장 수사를 담당하고 이 형사는 CCTV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김경희는 과학적 증거 분석을 맡았다. 이들의 협력을 통해 빨간 모자 연쇄범의 정체를 밝혀내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수사 첫 주가 지나면서 팀원들은 범인이 생각보다 치밀하고 영리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각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은 최소한에 그쳤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식별 정보는 부족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야 했다. 수사 시작 일주일 후 박 형사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소형마트에서 또 다른 강도강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는 50대 초반의 여성 사장 이모 씨였고 범행 시각은 밤 10시경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인이 여전히 붉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었다. 박 형사는 급하게 서울로 향했다. 영등포서 강력계와의 합동 수사를 위해서였다. 현장에 도착한 박 형사는 인천 사건과의 유사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범행 수법, 피해자의 특성, 그리고 범인의 외형적 특징까지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피해 금액이 더 컸다. 범인은 현금 28만 원과 함께 금목걸이 1개, 그리고 피해자의 신용카드까지 훔쳐갔다. 이번엔 신용카드도 가져갔네요. 영등포서의 김 형사가 말했다. 그는 20년 넘게 강력 사건을 담당해온 베테랑으로 박 형사와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수사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하면 범인의 행적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 내역 추적을 요청했다. 다행히 범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 범행 당일 밤 11시 30분경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했고 다음날 오전 8시경에는 지하철역 근처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르는 관계로 인출에는 실패했고 이후 카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CCTV를 확인해 봅시다.
박 형사의 제안에 따라 수사진은 편의점과 ATM 주변의 방범 카메라 영상을 수집했다. 편의점 CCTV에는 붉은 모자를 쓴 남성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다. 키는 170cm 정도, 마른 체형의 검은색 바지와 회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 정확한 인상착의는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걸음걸이와 체형을 통해 범인의 특징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다. ATM CCTV에서는 더욱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다. 범인이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다가 실패하자 화를 내며 ATM을 주먹으로 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때 모자가 살짝 벗겨지면서 범인의 옆얼굴 일부가 노출되었다. 비록 완전한 얼굴은 아니었지만 수사진에게는 소중한 단서였다. 박 형사는 즉시 인천의 팀원들과 연락을 취했다.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서울 영등포구예요. 같은 범인으로 확실합니다. 전화를 받은 최 형사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혹시 추가 증거는 확보했습니까? CCTV 영상에서 범인의 측면 얼굴 일부를 포착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박 형사의 보고에 팀원들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드디어 범인의 정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았다. 이 형사는 새로 확보한 CCTV 영상을 기존 영상들과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각 사건 현장 주변의 방범 카메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붉은 모자를 쓴 인물의 출현 시점을 추적해 나갔다. 놀랍게도 범인은 각 범행 전후로 해당 지역에 여러 차례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범인이 미리 현장을 탑사하고 피해자의 일상을 파악한 후 범행에 나선다는 것을 의미했다. 범인은 상당히 계획적이에요. 이 형사가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각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출퇴근 시간, 손님의 유무, 주변 상황 등을 면밀히 관찰한 후 범행 시점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는 새로운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들을 분석했다. 이번에도 동일한 DNA가 검출되었고 추가로 범인의 타액에서 니코틴 성분이 발견되었다. 범인은 흡연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감기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타액 분석 결과 감기약 성분이 검출되었거든요. 과학적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범인의 윤곽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었다. 수사팀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연쇄범죄 수사를 본격화했다. 박 형사는 서울 시내 각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유사 사건들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6개월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강도강간 사건 중 무려 12건이 동일한 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정도면 이미 사회적 공포감을 조성할 수준입니다. 최 형사가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언론에서는 붉은 모자 연쇄 성범죄자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시민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밤 시간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자영업을 하는 여성들은 문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게 되었다.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은 수사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시민들로부터 쏟아지는 제보 전화 중에는 유용한 정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오해에 기반한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모든 제보를 꼼꼼히 검토했다. 작은 단서라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천의 한 시민이 제공한 정보였다. 3개월 전부터 우리 동네에 붉은 모자를 쓴 수상한 남자가 자주 나타났어요. 주로 밤 시간에 골목길을 서성거리면서 뭔가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제보자는 50대 여성으로 평소 동네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는 편이었다. 박 형사는 즉시 제보자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그 사람이 우리 동네 미용실이나 식당 앞을 자주 지나다녔어요. 처음에는 새로 이사 온 사람인가 했는데 계속 같은 곳만 맴돌아서 이상했어요.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그 남성은 항상 같은 붉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듯했다. 혹시 그 사람의 나이는 어느 정도로 보였나요? 박 형사의 질문에 제보자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대답했다.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고 마른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왼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다친 것 같았습니다. 이 정보는 수사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경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범인이 최근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제보자의 증언과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박 형사는 즉시 인천 지역의 병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3개월 내에 손 부상으로 치료받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성들의 명단을 요청했다. 병원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많은 대상자들을 제시했다. 총 87명의 남성이 해당 조건에 부합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범인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수사팀은 각 대상자의 거주지, 직업, 범행 시간대, 알리바이 등을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끈 인물이 있었다. 김모 씨, 31살의 무직 남성으로 인천 서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2달 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의 거주지가 첫 번째 사건 현장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라는 점이었다. 박 형사는 김 씨에 대한 신상조회를 실시했다. 그의 범죄 전력을 확인한 결과 과거에 절도죄로 2차례 처벌받은 기록이 있었다. 첫 번째는 20대 초반의 상습절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두 번째는 20대 중반의 특수절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실제로 복역한 바 있었다. 이런 전력은 그를 주요 용의자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수사해봅시다. 박 형사의 제안에 팀원들이 동의했다. 하지만 성급한 체포보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검거하는 것이 중요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실한 증거 없이는 용의자를 구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김 씨에 대한 비밀 수사를 시작했다. 그의 일상을 관찰하고 거주지 주변을 조사하며 지인들을 상대로 신중한 탐문을 실시했다. 며칠간의 관찰 결과 김 씨는 평소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은둔형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끔 편의점이나 마트에 나가는 것 외에는 특별한 외출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김 씨를 미행하던 중 그가 붉은 모자를 쓰고 나타난 것이다. 밤 9시경 집에서 나온 김 씨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 여러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주변을 살피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수사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김 씨는 1시간가량 동네를 배회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새로운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수사진은 그의 행동이 범행 전 답사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만 확보하면 검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범인은 수사진의 예상보다 훨씬 교활했다. 며칠 후 부천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에는 50대 후반의 여성이 운영하는 작은 분식점이 표적이 되었다. 범인은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강도강간을 저질렀고 현금 32만원과 함께 피해자의 반지까지 가져갔다. 그리고 여전히 붉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박 형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미행을 담당한 형사의 보고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시각인 밤 10시경에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이는 김 씨가 범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공범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공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야겠습니다. 최 형사의 지적이 옳았다.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범인이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수사팀은 다시 처음부터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각 현장에서 발견된 DNA 분석 결과를 면밀히 재검토한 김경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일부 현장에서 서로 다른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염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다시 보니 적어도 2명 이상의 인물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발견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단독범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 집단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박 형사는 즉시 수사 계획을 수정했다. 이제는 김 씨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인물들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했다. 김경희의 재분석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수사팀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 벽면에는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들의 사진과 증거 자료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박 형사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수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경희의 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3명의 서로 다른 DNA가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화이트보드에 DNA 분석표를 그려가며 설명했다. 어타입은 총 12건의 사건에서 발견되었고 B타입은 8건, C타입은 5건에서 검출되었어요. 이는 최소 3명으로 구성된 범죄 조직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최 형사는 각 DNA 타입별로 사건들을 재분류해보았다. 어타입이 발견된 사건들을 보면 주로 인천과 부천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B타입은 서울 강서구와 영등포구, C타입은 안산과 시흥 지역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이들이 지역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형사는 CCTV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붉은 모자를 쓴 한 명의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여러 명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체형이나 걸음걸이가 미묘하게 다른 이유도 설명됩니다. 김경희는 추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각 DNA 타입의 혈액형도 서로 다릅니다. 어타입은 AB형, B타입은 O형, C타입은 O형으로 확인되었어요. 또한 모발 분석 결과 어타입은 염색 경험이 있고 B타입과 C타입은 자연색입니다. 이런 새로운 정보들은 수사팀에게 더욱 복잡한 과제를 안겨주었다.
단독범 한 명을 찾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을 상대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단서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박 형사는 김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그의 교우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김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가 자주 연락하는 두 명의 인물이 확인되었다. 한 명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모 씨 33살, 다른 한 명은 부천에 거주하는 박모 씨 30살이었다. 이 두 명도 조사해봅시다. 박 형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은 이 씨와 박 씨에 대한 신상조회를 실시했다.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과거 범죄 전력이 있었다. 이 씨는 과거 폭력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고 박 씨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세 사람이 모두 같은 시기에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는 사실이었다.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3개월간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것이다. 그곳에서 만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였다. 박 형사는 그들이 근무했던 건설 현장의 관계자들을 찾아가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현장 소장의 증언에 따르면 세 사람은 평소 함께 다니며 친하게 지냈다고 했다. 김 씨가 리더 격이었어요. 나머지 두 명은 김 씨 말을 잘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일은 성실히 했지만 가끔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증언은 세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김 씨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이 씨와 박 씨가 이를 따르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는 범죄 조직에서도 같은 위계 질서가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사팀은 이제 3명 모두에 대한 동시 감시를 시작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삼중 미행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다른 서에서 파견된 형사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며칠간의 관찰 결과 세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고 만날 때마다 뭔가를 계획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이 만나는 장소였다. 주로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찜질방 또는 김 씨의 집에서 만났는데 이는 남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또한 만날 때마다 각자 다른 지역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 같았다. 이 형사는 세 사람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분석했다.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최근 3개월간의 기지국 접속 기록을 추적한 결과 놀라운 패턴이 발견되었다. 각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세 사람 중 한 명씩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것 봐요. 이 형사가 지도 위에 표시한 점들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인천 사건 전에는 김 씨가 해당 지역에 나타났고 서울 영등포 사건 전에는 박 씨가, 부천 사건 전에는 이 씨가 각각 그 지역에 있었어요. 이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런 분석 결과는 수사팀에게 새로운 수사 전략을 제시했다. 이제는 개별적인 추적보다는 조직 전체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박 형사는 수사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우리는 이제 이들의 다음 범행을 예측해야 합니다. 박 형사는 팀원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이들은 2주일에서 3주일 간격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마지막 사건이 일주일 전이니까 빠르면 일주일 후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형사는 지금까지 사건들의 지리적 분포를 분석했다. 범행 지역을 보면 점점 외곽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인천에서 시작해서 서울, 부천, 안산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 패턴으로 보면 다음 타겟은 수원이나 화성 지역일 가능성이 높아요. 김경희는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을 재분석하여 각 범인의 특징을 더욱 구체화했다. 어타입 즉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왼손잡이이고 흡연자입니다. P타입인 박씨는 오른손잡이이며 최근에 치과 치료를 받은 흔적이 있어요. C타입인 이씨는 양손을 다 쓰는 타입이고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육 조직에서 단백질 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거든요. 이런 과학적 분석 결과들은 용의자들의 신원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야 기소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다. 수원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며칠 전부터 우리 동네에 수상한 남자가 나타나서 밤마다 여성들이 운영하는 가게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다고 신고한 것이다. 제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그 남자는 붉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키는 170cm 정도의 마른 체형이었다. 박 형사는 즉시 수원으로 향했다. 제보 지역은 수원역 근처의 상가 밀집 지역으로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작은 가게들이 많았다. 전형적으로 이들이 선호하는 범행 대상 지역이었다. 현장을 답사한 박 형사는 이곳에서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잠복 수사를 해봅시다. 박 형사의 제안에 따라 수사팀은 수원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 지역에 잠복조를 배치했다.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주일간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잠복 수사 이틀째 되는 날 밤, 드디어 붉은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났다. 키와 체형으로 봐서는 이 씨로 추정되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여러 가게들을 돌아다녔다. 특히 한 분식집 앞에서 오래 머물렀는데 그곳은 50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다. 수사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하지만 그날 밤 이 씨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 아마도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답사였던 것 같았다. 이는 이들의 범행 패턴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다음날 밤에도 이 씨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전날보다 더 구체적인 행동을 보였다. 분식집 주인의 퇴근 시간을 확인하고 주변의 CCTV 위치를 파악하며 도주로까지 미리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수사진은 이제 확신했다. 내일 밤이면 범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박 형사는 즉시 작전을 준비했다. 김 씨와 박 씨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수원 현장에서는 현행범 체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분식집 사장에게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알려 협조를 구했다. 내일 밤 늦게 혹시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일찍 문을 닫으시는 게 좋겠어요. 박 형사의 당부에 분식집 사장은 놀라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작전 당일 밤 수사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대기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예상했던 대로 이 씨가 나타났다. 그는 분식집 주변을 여러 번 돌아본 후 사장이 문을 닫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 밤 분식집 사장은 박 형사의 조언에 따라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씨는 예상과 다른 상황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한동안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다. 수사진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통신 감청을 통해 통화 내용을 확인했다. 오늘은 안 되겠어. 너무 일찍 닫았어. 이 씨의 말에 상대방이 뭔가 대답했지만 명확히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 통화만으로도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수사진은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속하기 어려웠다. 대신 그를 계속 미행하며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 씨는 실망한 듯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수사진의 예상과 달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근의 다른 상가 지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가게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늦게까지 영업하는 작은 술집이 그의 새로운 타겟이 된 것 같았다. 계획을 바꾼 것 같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상황이 공유되었다. 수사진은 긴급히 새로운 작전 지역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이미 이 씨는 그 술집 사장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작은 술집으로 평소 자정경에 문을 닫는 것으로 보였다. 밤 12시가 넘어서자 술집 사장이 문을 닫고 나왔다. 이 씨는 그녀를 따라가며 기회를 엿보았다. 수사진은 언제 개입할지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너무 일찍 나서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기 어렵고 너무 늦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다. 술집 사장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서자 이 씨가 움직였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뒤따라가며 붉은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다. 바로 그 순간 박 형사가 결정을 내렸다. 지금이다. 전체 이동.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라. 박 형사의 외침과 함께 수사진이 일제히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이 씨는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손에는 이미 흉기가 들려 있었고 피해자가 될 뻔한 술집 사장은 겁에 질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손을 들어. 무기를 버려. 최 형사가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하지만 이 씨는 순순히 체포되지 않았다. 그는 흉기를 휘두르며 수사진을 위협하다가 갑자기 반대편 골목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20년 넘게 형사 일을 해온 박 형사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상황이 급변하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 도주한다. 추격 시작. 무전기를 통해 상황이 전파되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골목 곳곳에서 나타나 포위망을 좁혀나갔다. 하지만 이 씨는 지역 지리에 밝은 듯 복잡한 골목길을 이용해 추격을 따돌리려 했다. 추격전은 약 10분간 계속되었다. 이 씨는 담장을 넘고 건물 사이로 숨어들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몸에서는 흉기와 함께 장갑, 밧줄, 그리고 여성용 액세서리를 담을 수 있는 작은 가방까지 발견되었다. 이는 계획적인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된 도구들이었다. 이모 씨, 당신을 강도강간 미수 및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다. 이 씨는 체포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의 붉은 모자는 추격 과정에서 떨어뜨린 채 골목길에 남겨져 있었다.
이 씨의 체포 소식은 즉시 김 씨와 박 씨를 감시하고 있던 팀원들에게 전달되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이 씨가 체포되는 순간 각각 다른 행동을 보였다. 김 씨는 집에서 급하게 무언가를 태우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박 씨는 서둘러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려는 듯했다.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박 형사는 법원에 긴급히 연락했다. 이 씨의 체포로 인해 나머지 공범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야간에도 영장 신청이 가능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했다. 새벽 4시경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수사진은 즉시 김 씨와 박 씨의 거주지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씨의 집에서는 반쯤 탄 서류들과 함께 여성용 장신구들이 발견되었다. 이는 각종 사건 현장에서 강취한 물품들로 추정되었다. 박 씨의 집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왔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들을 복구한 결과 각 사건 현장의 사진들과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범행 계획서까지 발견된 것이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 정도면 확실한 물증이네요. 김경희가 압수품들을 분석하며 말했다.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탈취한 금반지와 목걸이들은 각 사건과 정확히 일치했다. DNA 분석 결과도 예상대로 나왔다. 이 씨에게서는 C타입, 박 씨 집에서 발견된 모발에서는 B타입 DNA가 확인되었다. 이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저는 그냥 산책을 하던 중이었어요. 경찰이 갑자기 나타나서 놀란 거예요.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들과 CCTV 영상 등 물증이 너무나 명확했다. 당신이 지난 3개월 동안 수원 지역에 여러 차례 나타난 것이 통신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형사가 휴대전화 위치 정보 분석 결과를 제시하자 이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당신의 DNA도 다른 사건 현장의 것과 일치합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될수록 이 씨의 변명은 궁색해졌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가 착용하고 있던 신발의 밑창 패턴이 여러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 이 씨는 결국 자백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돈이 필요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이 씨의 자백이 시작되었다. 김영희 제안했어요. 혼자 하면 위험하니까 셋이서 역할을 나누어서 하자고요. 저는 단순히 돈만 훔치는 줄 알았는데.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 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 씨가 조직의 리더 역할을 했다. 그는 범행 대상을 선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했다. 박 씨는 정보 수집과 현장 답사를, 이 씨는 주로 실행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성폭력 부분은 김 씨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영이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다른 목적도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빠지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이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는 식으로 진술했지만 수사진은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의 체포는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그는 이 씨의 체포 소식을 듣고 스스로 출두했다. 어차피 다 끝난 일이니까 더 이상 숨어봤자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되었다. 박 씨는 자신들의 범행을 상세히 자백했다.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다.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친해진 세 사람은 일이 끝난 후에도 자주 만났다. 하지만 모두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중에 김 씨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절도였어요. 빈집에 들어가서 돈이나 귀중품만 가져오는 정도였죠. 박 씨의 진술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김영이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강도짓을 하자고 했고 나중에는 그는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워했다. 수사진은 박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씨의 체포 작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그의 집에서는 서둘러 정리한 흔적들만 남아 있었고 휴대전화도 꺼진 상태였다. 수사진은 즉시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추적에 나섰다. 김 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에게는 부산에 거주하는 누나가 있었고 과거에도 문제가 생기면 그곳으로 피했던 기록이 있었다. 수사진은 즉시 부산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부산에서의 수색 작업은 이틀간 계속되었다. 김 씨의 누나는 경찰의 수사에 협조적이었다. 동생이 며칠 전에 왔다가 어제 갑자기 사라졌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는 했는데 이런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누나의 진술에 따르면 김 씨는 이미 부산을 떠난 상태였다. 수사진은 김 씨의 교우관계와 과거 거주지 등을 모두 조사했다. 그 결과 그가 어릴 때 살았던 경북 안동에 친척이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안동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수색한 결과 드디어 김 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안동의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도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수갑을 차고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의 소지품에서는 도주 자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200만 원과 함께 위조된 신분증까지 발견되었다. 김 씨에 대한 조사는 가장 어려웠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형과 박형이 저를 끌어들인 거예요. 하지만 이미 확보된 물증들과 공범들의 진술 앞에서 그의 부인은 의미가 없었다. DNA 분석 결과 김 씨에게서 어타입 DNA가 확인되었고 이는 가장 많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실제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도 주로 김 씨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는 총 15건의 강도강간 사건과 24건의 특수강도 사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 형사가 혐의 사실을 고지하자 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피해 총액만도 800만 원이 넘었고 피해자는 총 39명에 달했다.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체계적으로 분배하고 있었다. 김 씨가 50%, 나머지 2명이 각각 25%씩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또한 각자의 역할도 명확히 분담되어 있어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첫 번째 피해자였던 인천의 주점 사장 김 씨는 그날 밤의 공포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붉은 모자만 봐도 무서워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그녀의 증언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조직성과 반복성, 그리고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 주범인 김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박 씨에게는 징역 15년, 이 씨에게는 징역 12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명령되었다. 피고인들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며 말했다. 특히 주범 김모 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고 성폭력까지 저질러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죄를 범했습니다. 판결 후 박 형사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드디어 빨간 모자 연쇄범들을 모두 검거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들의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수사팀은 성과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사건을 통해 조직범죄에 대한 새로운 수사 기법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동료들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를 나누며 말했다. 무엇보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형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과학수사와 전통적인 수사 기법을 조합하면 어떤 교활한 범죄자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젊은 형사로서 귀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소감이었다. 김경희는 이번 사건에서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고 평가했다. DNA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건들도 이제는 정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 형사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다. 범죄자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는 수사관의 의지입니다. 빨간 모자 사건은 끝났지만 그 의미는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조직적인 연쇄범죄에 대한 새로운 수사 매뉴얼이 만들어졌고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도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지켜졌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사건 종료 후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박 형사는 첫 번째 피해자였던 주점 사장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지만 범인들이 모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형사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형사는 그녀의 말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형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의미였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는 것. 붉은 모자로 상징되었던 공포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또 다른 사건들이 수사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박 형사와 그의 동료들은 오늘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